그 가치 중에 소통의 가치, 평화의 가치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나중에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만 이런 대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저로서는 참 영광입니다. 제가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는 책을 냈는데 제가 속해 있는 기독교에서 오는 반응은 썰렁했습니다. 그런데 저 책을 읽고 제일 먼저 격려해 주신 분이 목사님도 아니고 신부님도 아니고 법타 스님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이 참 진리는 종교관을 꿰뚫고 흐를 수 있는 거구나. 인간이 종교라든지 제도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정치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꾸 갈라놓는데 정말 이 갈라놓은 담벼락들을 허물고 이 소통이죠. 그리고 참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이 참 종교인이 참 종교가 해야 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느꼈습니다. 내가 법다 스님의 그 전화 주신 거를 저는 참 여러 군데 가서 그 이야기를 내가 합니다. 종교의 힘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소통이 너무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을 제가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다른 시대와 달리 이 소통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니 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모든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쌍방향 통신을 할 수 있는 기계들을 다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조그마한 거지만 이 속에 이게 소위 멀티미디어라 그래서 요즘 좀 커진 게 이제 아이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애플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우리 삼성에 나오는 거 있는데 이 속에는 전화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갖고서 일상적으로 쓰는 사람이 엘리트, 높은 사람, 부자들만이 아니고 전부 다 우리 손주들. 저는 손주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만은 이 일상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기계를 하나씩 다 갖고 다닙니다. 소통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누구한테 긴급하게 연락하려고 그러면은 이 길가에 있는 전화 고정된 부스를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젠 지금 그런 전화 쓰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어디든지 이걸 쓰면서 통화를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쌍방향 통신 매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1000년 전, 500년 전, 100년 전, 10년 전보다도 지금 더 소통이 잘 되는가? 잘 안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과 국민 사이도 소통 잘 안 되고요. 종교 간에도 잘 안 되고요. 지역 간에도 잘 안 되고요. 안 되는 건 여전하단 말이에요. 왜 이런 기계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통을 못하는가?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이게 지금 20세기가 지나면서 21세기가 왔다는 말보다는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인간 문명이 지나가고 21세기가 왔다. 그만큼 21세기의 이 변화는 이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를테면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요. 이게 쌍방향 통신 매체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밑으로부터 자기 소통을 위로 치솟게 하는 힘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대중매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이 있었지만은 이 세 가지 대중매체는 전부 다 일방향입니다. 일방향으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한쪽 끝에서 이야기 듣기만 하지 대꾸를 못 합니다. 이를테면은 9시 뉴스가 촥 나오는데 뉴스를 안방에서 듣다가 저거 아닌데 저 거짓말 하는데 하면은 그래서 당하는 거죠. 거짓말 하는 걸 알아도 그 대꾸를 못 합니다. 요즘은요 탁 들으면은
틀렸다 생각하면은 그 보도하는 기관에 대해서 당장 이런 걸 통해서나 인터넷 통해서 댓글 올리듯이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대꾸하는 국민들로 바꿔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톱다운 안 되고요. 바텀업이 되는 거죠. 이게 20세기까지는 이 바텀업이 안 됐습니다. 교과서에서나 그런 게 있었고요. 종교에서나 낮은 데 임해서 밑에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게 있었지만은 그게 일상화가 안 됐거든요. 그게 따라서 이게 바텀업이 되면서 생긴 게 뭐냐면은 꼭대기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시행하지만은 그 할 때 대충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결정해서 그 결정된 바를 크게 추진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 운영이 불투명한 것이죠. 정부도 사실 제가 1993년 통일부총리로 임명받고 이제 그 YS 정부에 들어갔을 때 그때 대통령께서 YS가 90몇 퍼센트 인기 올라간 것은 안가 재개했다는 소식이 막 들리니까요. 제가 마침 그때 우연히 택시를 탔는데 막 운전사가 기분 좋아요. 안가 때려 부수는 그 보도를 듣고요. 그게 전부 다 밀실에 산 거거든요. 정치인들 꼭대기에서 밀실로 해가지고 결정되면 이 중앙정보나 이 경찰을 통해서 쫙쫙 명령을 내려서 했는데 근데 그게 없어진다. 상징적으로 안가를 때려 부수니까 그렇게 통쾌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소통의 가치가 이토록 중요한데 우리가 20세기까지 소통의 가치를 그걸 느끼지 못하고 일상화된 것을 즐기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가능해졌는데도 사실 지금의 정치가, 지금의 기업이, 지금의 큰 종교단체가, 지금의 큰 학교가 모든 것이 밑에 버텀업 되고 그리고 이 불투명한 것이 없어졌는가? 그거 지금 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법회기도 하고 이 신성한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제가 왜 그러면 안 되는가? 이런 기계는 생겨서 제도도 바꿔지는 것 같은데 왜 소통이 안 되는가? 이 근본적인 물음으로 제가 이제 접근하고 싶습니다. 왜 소통이 안 되는가? 세대 간에, 학생과 선생 간에, 종교 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정부와 국민 간에, 남과 북 간에 왜 소통이 다 이렇게 안 되는가? 기본적으로 저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요즘 이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예.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역지사지란 말이죠. 역지사지란 말을 저는 이게 조금 부족해서 감지란 말이 제가 이거 이제 하나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역지식지란 말도 제가 이제 쓰는데 가끔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간이 동물과 달리 아주 굉장히 고귀한 존재로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에 가장 먼저 이 터득하게 되는 능력이 역지사지의 능력입니다. 역지사지라는 것은 내가 나를 떠나서 상대방 자리에 서서 상대방이 생각하는 바를 내가 생각하는 거죠. 그게 역지사지죠. 그리고 내가 내 자리를 떠나서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내가 느낄 때 역지감지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식지를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지사지 하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내가 서 있는 내 자리에서 내가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떠나지 않고 절대로 역지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학에서 이제 이 태어날 때 인간이 아주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조야한 존재로 태어나서 빈병이나 백지 같은 상태에서 태어나서 그 빈병이 내용을 채워지고 백지가 좋은 그 메시지로 채워져서 이제 그
처음에 태어났을 때 조회한 것들이 이렇게 다듬어지면서 사람이 된다. 이것을 이제 사회학에서는 인간이 되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말합니다. 이 영어로 소셜리제이션이라는 말인데, 사회화되는 과정이 결국 뭐냐면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엄마한테 배우는 단어가 안 돼! 안 돼! 란 no란 단어입니다. 기어다니면서 뭘 깰라 그럴 때 안 돼! 근데 안 돼란 말이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뭔가 궁둥장에 딱 아픈, 딱 안 돼! 하고 때리는데 아픈 것과 안 된다는 말을 동시에 익히는 것이 인간이 처음 엄마한테 배우는 말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은 감사해. 뭐 주면은 감사해.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감사, thank you 하는 말을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배우는데, 여하튼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언어를 배움으로써 언어를 가르쳐주는 엄마의 입장에 어린아이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숙한다는 말은 엄마가 안 때리는데도 뭐를 깨려고 유리잔을 깨려고 손에 딱 갔다가 여러 번 수십 번 안 돼 하면서 얻어맞았던 기억을 회상하면서 엄마가 찡그리고 좋아하지 않는 그 표정을 어린아이가 읽기 시작합니다. 그 읽기 시작하는 게 인간이 최초로 역지사지하면서 안 되란 언어도 배우고 안 되란 내용, 엄마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 상을 찡그리면서 때릴 때 웃으면서 때리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꼭 화를 내는데 화낸다는 의미를 아이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언어가 사회적인 존재로서 성숙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만이 이게 터득하는 능력이고 동물은 없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에 이제 그 위성 텔레비전에 무슨 이 사파리 같은 거 나오는 거, 내셔널 지오그래피 뭐 이런 거, 디스커버리 이런 거 보면 동물 게 나오는데요. 그 동물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것은 자기가 잡아먹는 다른 동물의 입장에 절대로 못 서기 때문에 저렇게 용감하게 사자가, 승냥이가, 이 늑대가 이 다른 동물 잡아먹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 이 고양이를 길렀는데, 고양이가 쥐를 탁 잡아가지고 바로 싹 삼키는 게 아니고 꼭 앞발로 탁 쳐서 휙 던졌다가 쥐가 탁 떨어져서 한참 있다가 쥐가 또 움직이면 또 확 이렇게 토스를 해서 이 괴롭힙니다. 그 쥐의 홀을 빼놓는 것처럼 그렇게 데리고 놀다가 나중에 구석에 가서 먹거든요. 여러분, 만약 고양이가 쥐를 오른팔로 탁 낚아쳐서 공중에 토스 띄울 때 그 공중에 이게 올라가는 쥐의 입장에 역지사지한다면 잡아먹겠습니까? 절대로 못 잡아먹죠. 동물은 그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식동물이 다른 육식동물을 잡아먹을 때 그것을 저것 잔인하다, 잔인한 동물이다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로 자연스러운,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만약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물고문하거나 전기고문하거나 칼로 막 쑤시거나 그렇게 괴롭힌다면은 그 행동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연스럽다고 말합니까? 잔인한다고 말합니까? 잔인하다 그러죠. 잔인하다 말이야. 사람은 왜 사람이 잔인하다, 이게 비정하다. 비정이란 말의 영어가, 이게 딱 맞는 말의 영어가 뭐냐면은 inhuman. inhuman이라는 말을 그대로 풀면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김건대 씨 물고문한 어떤 경찰 간부, 고문 기술자, 그 잔인하다. 자기도 아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자기 알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 들으니까 최근에 그분이 다 후회하고 회개하고 기독교 목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고문하는 사람은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비정하다는 걸 알아요.
만약 모르면 그건 동물이지. 그건 정말 동물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남의 입장에 설 수 있고 역지사지, 역지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가 들소를 잡아먹듯이 다른 사람을 잡아먹거나 괴롭히고 고문할 때 그는 잔인하다, 비정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입장에 설 수 없는 인간의 행동을 비정하다. 이 역지사지가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데 이 말이 요즘 많이 쓰이지 그전에 뭐 별로 많이 안 썼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을 내가 너무 좋아합니다만은 이 역지사지를 잘 안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요즘 지난번 청문회를 보면서 많은 그 국무위원으로 이렇게 추천된 분들이 국회에서 그 위장 전입을 했더군요. 뭐 거의 모두가 했더라고요. 그래 그 변명하는데 이거 부동산 투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제 자식을 좋은 교육 환경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맹모 삼천 지교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맹자 엄마는 위장한 게 아니고 이사를 갔어요. 한 번도 위장한 적이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이사를 갔지. 그런데 그걸 맹모의 어머의 심정을 했다 그러길래 내가 맹자 어른을 저렇게 모독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나 함과 동시에 사실 맹자 우리 어른께서는 참 2500년 전에 가까이 오래전에 사신 분인데 그분의 사단서를 보면은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 소통의 기본적인 이 능력인 역지사지 이야기가 이미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이렇게 상식으로 배운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이 맹자는 사람이 아는 것을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가 무, 측, 은지심, 비, 있냐. 측은 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 측은 지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공자, 맹자 쪽에서는 인이다,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측은 지심이 없으면 사람 아니다. 여기 측은 지심이라는 것은 말이죠. 영어의 pity, 저 불쌍하다 이게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이것은 pity가 아니고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 라틴어 두 단어인데 com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suffering, 그러니까 suffering together. 한문으로 쓰자면 동거, 함께 아파하는 이거거든요. 근데 함께 아파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아파하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지 아파하지. 내가 아파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내가 나를 떠나야지 들어가지. 내가 내 속에 있으면서 내가 나대는 것을 요걸 아주 감옥같이 싸가지고 내가 그 속에 있으면 어떻게 남과 동거합니까? 근데 측은하다는 거는 내가 나를 떠나지 않고도 불쌍하다. 이런 거는 돈 그저 한 100원 던져주는 거, 동전 던져주는 거 그런 거는 동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측은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측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남의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 역지감지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만이 사람이다. 어떻게 해서 2500년 전에 맹자께서 지금 20세기 사회학자들이나 사회심리학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이제 이 사단설의 첫 번째죠. 두 번째가 무수오지심. 지금 비냐.
여기 수호라 하는 것은 이게 부끄럽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것. 이 마음이 있어야지 사람이다. 그러면 이거는 인이라면 이거는 의죠. 의. 이 의도 보면은 이 순서가 나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속에 있는 부족한 것을 먼저 보고 자기를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갖춘 후에 남의 속에 있는 잘못도 함께 미워하면서 이 삐뚤어진 것을 올바르게 잡는 거죠. 이거 없으면은 사람이 아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무죠. 사양지심. 사양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여기 이제 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제가 또 다르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서로 양보하고 자기가 먼저 낮추고 그리고 다투어서 먼저 이기려고 하지 않고 이게 사람인데 유교에서는 이게 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단설 마지막이 무, 시, 비, 지심. 비냐. 옳고 그런 것을 옳은 건 옳다고 말하고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하는 것.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이 사람을 만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 같아요. 인이 없는 의는 잘못하면 이게 독선일 수가 있고요. 인이 없는 예는 허리에 허식이고요. 인이 없는 이 시비지심 이건 지라 그랬어요. 지. 이 인이 없는 시비만 잘 가리는 사람은 골치 아프게 따지기만 하고 이 독선적이고 논리는 있고 따지고 하는데 그게 따뜻함이 없는 거예요. 역지사지하는 능력이 없는 거죠. 이 가운데 역지사지에 있어서 역지사지의 능력을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나는 이 측은지심, 곧 공자, 맹자 쪽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이 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불교에서 자비라는 말이 아니겠는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겠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과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걸 교육이라고 할 때 우리가 교육이다. 저는 뭐 평생 교육계에 있었습니다만은 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교육 아닙니까? 그게 가정교육이든지 학교교육이든지 종교교육이든지 뭐든지 사회교육이든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게 궁극적으로 이게 교육인데, 그러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역지사지의 능력을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종교에서는 성직자들이 이 지식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침으로써 나를 보고 따라오라 해서 이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좀 경험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01년에 이제 교육부가 이제 이게 부총리 격으로 올라가면서 일을 맡아달라 그래서 지금 골치 아픈 아주 좀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상지대학, 그것을 이제 민주대학으로 만드는 일 열심히 하다가 정부에 와서 이제 교육부를 맡게 됐는데, 제가 맡아서 처음 대구 각 지역 교육청에 이제 그 일종 시찰을 가야 되는데, 제 고향인 대구에 이제 가서 교육청을 갔는데요. 교육에 들어가니까 그 교육청 큰 건물 앞에 양쪽에 현수막이 이렇게 붙었는데, 우리 모두 인사를 합시다. 제가 얼핏 딱 보고, 야, 저 개개목은 뭐 인사하자는 것이 어떻게 21세기에 제 교육의 지표가 될 수 있나? 제일 처음에 제가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 인사를 합시다라고 하는 그 큰 현수막을 보면서 그 교육감 이 사무실로 가면서 그 복도로 걸어가면서 제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인사합시다. 인사란 말의 참 뜻이 뭔가 제가 거기 가서 제가 느낀 겁니다. 인사가 사람 인자에 일사도 되고 섬긴다고도 볼 수 있고 인사합시다. 이러니까 제가 얼뜻 무슨 그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불만 그게 섞인 말로 이렇게 내가 대꾸를 한 적이 있는데 꼭 저희 아버님은 이제 우리가 대구 살다가 김천 그쪽이 이제 고향이니까 그쪽에 할아버지 사시는 데 가니까 그 자연마을에 한 20, 30가구가 있거든요. 그 겨울방에 여름방에 꼭 그 할아버지 사시는 데 가면은 아버지의 첫 명령이 뭐냐면 너 동네 집에 다 돌아다니면서 어린아이한테 인사하고 와라. 그 무조건 그 30가구 다 가서 절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꼭 옛날식으로 물 한 잔 한단 말이죠. 그럼 한 20번쯤 하고 나면 아버지 왜 아버지는 꼭 오시면 동네 어른들 전부 인사시키나? 그 한 번은 아버지한테 그렇게 좀 불평 섞인 이야기 하니까 야 너희들이 어른들 앞에 그렇게 인사를 다 해야지 사람이 된다. 근데 그 말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 있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교육부총리가 돼서 지방 교육행정 가서 그 인사합시다를 보면서 어릴 때 그 인사라고 했던 아버님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제가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한 겁니다. 이게 늦게 발견한 거죠. 정부의 이제 강요로 있으면서 발생한 게 뭐냐면은 사람 인자가 여기 좀 키가 더 크고 강하고 좀 더 잘 사는 사람과 여기 좀 약하고 키도 작은 사람이 둘이 가서로 딱 맞서서 있는데 키 큰 사람이 이렇게 이만큼 숙이는 거죠. 이만큼 숙여서 이렇게 굽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하면서 허리를 숙이는 게 사람이 이렇게 해서 사람이 되는 거구나. 서로 뻣뻣하게 자기 입장에서 떨어지려고 그러지 않고 자기 걸 고수하고 자기 걸 키워가고 강하게 하려고 버티고 있던 사람이 먼저 강한 쪽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나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라고 숙일 때 그 숙이는 거에 대해서 약한 사람이 대응해서 같이 숙일 때 비로소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러한 두 사람 사이에 이러한 서로 자기를 서로 낮추는 그 관계가 사람이란 말이구나. 인간이란 말이 이 두 사람 두 존재 사이에서 이 사이란 말이 관계란 말이죠. 이게 이제 관계에서 사람이 되는구나. 이런 사람의 일이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이 이게 인사에서부터 시작하는구나. 저는 오늘 여기 법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불교식으로 처음 이렇게 하는 거에 난 처음 참여해 봅니다만은 이게 부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낮추는 부처님 저렇게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 이렇게 할 때 저쪽 부처님도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 대해서 고개를 숙여서 나는 이렇게 대응한다고 나는 그걸 느꼈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사람이 되는구나. 하기야 이걸 말이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도적으로 막 굽히는 거는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이 되게 하는 결국 여기 낮아지는 게 이게 낮아지는 것이 뭐냐면 이게 역지사지의 구체적인 동작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비움의 동작이죠. 자기 낮춤의 동작이죠. 내가 낮추고 나를 비우고 나는 당신의 입장에서 내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게 영어가 말하는 이해가 영어로 이해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영어 단어가 뭐죠? understand죠. understand가 무슨 뜻입니까? 이 두 단어로 되는데 under와 stand인데 밑에 선다. 당신 밑에 선다는 이야기예요. 당신 밑에 서야지 이해하는 것이지. 영어의 이해란 말은 상당히 이건 우리나라 말로 하모니 이렇게 번역한 거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수학 문제 푸는 사람들이 이해, 이건 돼요. 뭐 신비한 거를 풀어내는 그런 거는 문제 푸는 데는 이해, 이게 말이 맞는데 영어의 understand, 독일의 verstehen이란 말은 남의 입장에 남의 밑에서 설 수 있는, 낮아져서 남의 밑에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내가 이해할 때 비로소 understand란 말을 쓸 수 있듯이, 사실 그 understand란 말을 사실 understand 하지 않고 우리가 막 쓰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사실은 역지사지, 자기를 낮춤으로써, 비움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 소통이 인간이란 말 자체가 이 소통이 되는 존재란 뜻입니다. 소통이 되는 것이죠. 소통이 되면서 거기에 평화가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 교육감들 가운데서 그런 논쟁이 있고 뭐 그 교육적인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체벌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논쟁 하나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체벌을 통해서 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체벌을 통해서 학생으로 하여금 남의 입장에 서게 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습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얻어맞아 회초리 맞아서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회초리 들을 맞았는데, 아버님한테도 맞았는데 그건 다 아름답게 남아있어요. 사실은 남아있는데, 내가 무슨 그 장면을 내가 잊지 못하는 거 아니,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가난하고 하니까 뭐 형제도 많고 하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형제들끼리 막 시점다고 다투다가 단추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단추 5개가 있는데 단추 2개 떨어졌는데, 아침 밥 먹고 그걸 정상적으로 만들지 않고 내가 학교 갔다고요. 화학 시간인데 화학 선생님이 턱 보더니만 화학 시험실 위에 나를 얹어놓고 저희 지휘본 같은 거 가지고 이 배를 쿡쿡 찌르면서, 이런 학생이, 이게 단정치 못한 학생이 좀 맞아야 한다. 근데 맞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맞으면서 인간적인 인격적인 모독한 거에 대해서 내가 상처가 굉장히 깊게 남아있어요. 사실 사랑의 매는 필요할 줄 몰라요. 그런데 매 만난 학생이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에는 매를 때릴수록 효과가 납니다. 적어도 교육자라면은 매의 역지사지의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정말 고민해보고, 내가 역지사지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매를 드느냐 하는 것을 자기 성찰하지 않고 때린다면은 그것은 깡패 폭력과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장소만 학교고 교실의 차이지, 하나는 골목과 이런 것이고, 정말 지분 못 이겨서 때린다든지, 그래놓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때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는 이것을 좀 더 큰 수준으로 올려서 이야기한다면요, 집단과 집단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정말 소통과 평화를 가져오려고 그러면은 절대로 무력 시위가 안 된다는 걸 내가 뼛속까지 확신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좀 더 이따가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제가 2000년 제가 어느 대학 총장 할 때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저쪽에 김정일 위원장하고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DJ께서 6월 15일 6월 중순에 그 정상회담 이루어지기 전에 각계각층에 이제 이견을 수렴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한 2달 동안 청와대 각계각층 사람들 불러서 이견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불림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저보고 하나무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좋은 얘기를 말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북쪽에 가시면은 그간 남북 간의 관계는 정말 눈은 눈, 이는 이. 저쪽에서 눈 때리면 우리도 눈 때리고, 저쪽에서 우리 이빨을 때리면 우리도 이빨을 때려서 서로 병신 만들기 냉전 대결을 열전 3년, 지금 냉전 60년 이상을 이렇게 해오는데, 이 특별한 증오와 정말 특별한 이게 대결의 비극적인 관계인데, 이것을 종식시키는
일을 위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은 대통령께서 거기 가시면은 그쪽 최고위 사람하고 역지사지하면서 말씀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요, 사람과 사람 간이나 집단과 집단 간이나 나라나 나라 간이나 체제와 체제 간에 이게 서로 좋게 지낼 때는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이 그거 뭐 그렇게 강조를 안 해도 저절로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는요, 역지사지 강조 안 해도 이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역지사지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역지사지를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너 속에 있고 너는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무슨 특징이 나오냐 하면은 여자는 남자 속에 있는 것을 자기가 알고, 남자는 자기 속에 여자가 있는 걸 자기가 알고, 또 자기 애인인 여자 속에 자기가 있는 걸 또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곧 남 사랑이고, 남 사랑이 곧 자기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남과 자기 사이에 벽이 이미 허물어져서 두 인격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인간에서 둘이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된 것이 더 가까이 돼가지고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가깝거나 친구거나 애인이거나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역지사지 이야기를 안 해도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반대로 서로 증오해온 지 오래되고 서로 무시해온 지 오래되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마음 품이 오래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이 평화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무시하면서 회담에서 아름다운 합의문을 써봐야 그 아무 의미가 없다. 제가 그때 분단이 주는 이 비극, 남북 간에 역지사지는 없고 이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눈은 눈, 이는 이 보복적 정의의 이름하에 이루어지는 상호 증오의 이 확대 재생산의 비극적인 관계,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역지사지하시고 그쪽의 최고위가 또 우리 대통령에게 역지사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셔야 합니다. 제가 그냥 그 원칙적으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2007년 10월 달은 제가 적십자 총재로 있으면서 노무현 대통령 그 정상회담 때 수행원으로 갔고 사회문화분과위원회 이제 위원장으로 갔는데, 가서 제가 참 놀란 거는요, 둘째 날 거기서 점심시간에 노 대통령이 점심 하시고 이제 우리 전심하는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방금 이제 그 둘이 정상회담하고 이제 오셔갖고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북쪽에 대해서 늘 북쪽을 개방한다, 도와준다, 개방한다, 개방시킨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그 상대방이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갖는지에 대해서 생각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테이블 밑에 앉아가지고 두 분 간에 상당한 역지사지의 그런 대화가 됐구나. 그리고 이제 그 3박 4일인가 하여튼 끝나고 우리가 내려오면서 개성공단에서 다시 노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좋은 뜻으로라도 개방시킨다 뭐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그 상대방이 듣기는 굉장히 그것은 아주 오만스러운 이야기고 상하게 하는 이야기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참 깊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실 때 내가 2000년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가실 때 그 이야기 했는데, 나는 노무현 대통령 가면서 그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 사이에 이만큼 우리가 서로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게 됐구나, 그만큼 평화도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이제 연결시켜서 나 이제 한두 개부터 이야기하고 제가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리더십이 무엇인가? 가장 바람직한 불교 신도는 어떤 사람인가? 불교적 리더십은 무엇인가? 동국대학은 이 불교 정신으로 인재를 길러내는 대학이고, 거기에서 종사하실 여러분 불자님들이신데, 제가 이번 그 청문회를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참 서글펐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강요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본 점이 뭐냐면 역지사지할 수 있는
강요를 뽑은 게 아니라 일 잘하는 강요라 그랬거든요. 일 잘하는 강요. 이거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전문적으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회학에서는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크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하나는 목적 달성형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게 goal attainment 리더십인데 목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착착 이뤄내는 이런 리더십 하나 있고요. 또 이거하고는 정말 대조적인 게 뭐냐면 이게 관계 유지형 패턴 메인터넌스 릴레이션 이게 그 유지형 리더십이 있는데 목적 달성형은 뭐냐면 목적을 딱 세워놓고 그 목적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훌륭한 리더로 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압축적 경제 성장 속에서는 이런 것이 아주 높이 평가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원적이고 민주적이고 열려있고 역지사지하고 소통의 가치가 요청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 달성하는 데만을 아주 모든 힘을 기울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편법을 동원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내가 제일 먼저 달성해야겠다. 실적을 제일 많이 올려야 되겠다. 실적 올리려고 하다가 생긴 게 뭐냐면은 지금 경찰청장과 강남경찰서장 간에 갈등했어요. 그 강남경찰서장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하여튼 그분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직급 경찰청장이 서울 경찰청장 할 때 이제 이 강남경찰청장이 그 실적이 없었다고. 도둑놈 장는 실적이 없었단 말이야. 실적이 없으니까 강남 경찰서장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런 실적에는 꼴찌라고 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막 실적만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신문을 보고 이 사람이 종교인인가? 불자인가? 아니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꼴찌, 정말 꼴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꼴찌 아픔에 늘 함께 역지사지 하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철학의 차이죠. 근데 지금 경찰청장은 목적 달성 지향형. 그걸 위해서는 뭐 부르도자처럼 밀고 나가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관계 유지형은 목적 달성은 조금 늦더라도 소통해가면서 서로 역지사지하면서 함께 상승, 함께 이기고 함께 살고 살리는 상승과 상생 이쪽을 강조하기 때문에 천천히 가자. 목적 달성 좀 늦으면 어떠냐? 좀 천천히 가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쪽보다 이쪽으로 갑니다. 21세기가 지금 이 가치에서 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압축적 성장으로 가면은 이게 정말 편법주의, 이게 무시무시한 이 성과 지향주의가 사회를 굉장히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도덕심이 있어서 남의 입장에 서서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목적 지향 리더십을 갖고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그건 참 인류 역사상 참 힘듭니다. 업무 자부할 때, 엄부 자무할 때, 엄부란 말은 아버지는 목적 지향형, 관철형 매를 때리면서 공부시키는 아버지고 거기에 매 맞고 나서 울 때 엄마가 감싸줘서 야 아빠가 너 때린 거는 공부 잘하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렸다 이렇게 다독여주는 것이죠. 엄부자모 이건 둘이 나눠준 이 두 역할이 함께 가정에서 서로 도울 때 진짜 좋은 게 되는데요. 요즘은 이제 실제 보면은 아버지가 엄한 게 아니고 자부 업무 시대 같아요. 요즘 자부 업무 시대가 아니고 더 정확히 말하면 엄부 업무 시대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버지도 공부해라, 엄마도 공부해라, 너 여기 다니라, 저기 다니라 막 사교육식 하니까 아이들이 정말 불쌍하다고요. 나는 이 한국 가정이 저래가다 가지고 인격 무슨 실적으로 올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닐지 몰라도 역지사지하는 능력을 전혀 안 갖고 있는 그런 비정한 인간을 만드는 것 같아요.
여하튼 내가 요번에 그 보고서 국가적 리더십 수준에서 말이죠. 일 잘하는 사람을 강요를 뽑는 기준이 되면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좀 과장하게 이야기하면은 히틀러 같은 사람을 길러내는 결과가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실적을 올린다. 그 방법 가운데 제일 편리한 게 부르도자식으로 밀어붙이는 게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는 부르도자가 안 통하는 시대입니다. 쌍방향 통신 시대예요. 이제 소통하지 않고는 이 톱다운으로는 안 먹혀 들어간 시대예요. 근데 지금 부르도자형의 강요가 맞다. 이건 전혀 소통을 무시한 것이죠. 나는 삼국지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삼국지도 여러 번 읽습니다. 삼국지가 재밌는 중국의 역사, 픽션도 있겠습니다만은 역사 소설이라고 본다면은 그 삼국지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 속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비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유비가 이 관우와 장비의 능력에 비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관우의 인내와 담력을 유비가 갖고 있지 못했어요. 유비는 장비의 그 결단력과 용맹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삼국지는 유비가 가장 훌륭한 리더로 강조하느냐? 그것은 유비는 관우와 역지사지할 수 있고 장비와도 역지사지할 수 있어서 장비의 그 무시무시한 용맹성 때문에 생기는 마찰을 유비는 그것을 용해할 수 있고 그걸 화해해서 그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넓은 마음. 유비의 장기는 나는 정말 언더스탠드 할 수 있는 역지사지할 수 있는 그게 지도자의 너그러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즘 최근에 이제 이걸 보고서 내가 참 마음이 우리 수도에 이거밖에 안 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적십자 종교를 해서 겪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2007년 11월 달에 적십자 이 총회가 제네바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한 열흘간 총회를 하는데 이제 하루 전날 끝나기 전날 제가 일본 적십자 간부 한 5, 6명을 중국 제네바 중국 식당에 초청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제가 대접한 이유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한일 간에 정부와 정부 간에는 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독도 문제가 있고 역사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위안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서로 불편할 텐데 내가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그쪽 총재 이하 간부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부와 정부 간에는 이런 일로 인해서 서로가 거북하고 관계가 좀 긴장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적십자 인도주의 기구끼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서로 좋게 지냅시다. 한일 인도주의 국제기구 간에 우위를 돈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제부장이 이런 안을 냈어요. 한일 간에 적십자 간에 1년에 한 번씩 직원끼리 축구 시합을 해서 친선을 도모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좋다. 그러면서 저쪽에서 우리를 다 알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질문을 해요. 한국 적십자 직원이 얼마나 되죠? 제가 한 4,500명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45,000명인데 하고 다 얻기 힘들고 말이죠. 우리가 당신들보다 10배가 큰데 축구시합에 쓰이기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그쪽 종교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시합을 하는데 상은 진 팀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시무룩하더라고요. 무슨 상이 진 팀에 가면 이게 무슨 재미가 있는가 이렇게 그런 뜻으로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정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상이 어디로 가든 간에 누가 이거 지든 간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뛰는데 만약 우리가 그 결과 당신들한테 질 때
그것을 멋지게 우아하게 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귀책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은혜롭게 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제가 영어로 우아스럽다는 말은 엘리간틀리, 그리고 우아하다는 말은 그레이셔슬리 그랬어요. 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일본 적십자 총재가, 지금은 국제적십자 연맹 총재가 됐어요. 그분이 그 일본 황실 쪽이고 오래전에 영국 유학 가서 국제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인데, 그분이 한 4, 5초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럼 둘 다 이기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서로 추악하게가 아니고 우아하게 질 마음을 서로가 갖고, 서로가 포용성 있게 은혜롭게 질 용의를 갖는다면 결과는 둘 다 이기는 겁니다. 왜? 져도 당당하고 이겨도 겸손하고. 이 세상에 가장 비극인 것은 이기는 사람은 항상 교만해서 진 사람을 깔볼 때 거기에 분쟁이 생기고, 진 사람은 졌을 때 당당하지 못하고 비굴해질 때 거기에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소통이 안 생겨요. 그건 정치와 국민 간의 관계, 남북 관계, 지역 간의 관계가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기는 데만 총력을 기울인 것이죠. 서로 질렸고, 그것도 우아하게 질렸고, 그렇게 마음의 작정을 하고 경쟁을 할 때 그 결과는 다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요. 바로 그것이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이 갖고 있는 놀라운 도덕적인 힘이고, 그 힘은 바로 소통이고, 그 힘은 바로 평화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적십자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국제기구인데, 진짜 평화를 만들 그런 의지를 실천한다면 축구 시합부터 우리가 서로 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열심히 뛰는 거죠.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끝내고 이제 내려오면서 계단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이제 사진 찍으면서 그는 뒤를 돌아보고 그랬습니다. 내일 모레면 당신네들은 동경에 돌아가고 우리는 서울로 돌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이 나눈 이야기, 적십자 인도주의적인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우아하게 질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결국 상생으로 가는 이 아름다운 인도주의 운동의 효과를 당신들이 한번 집에서 맛보려고 그러면 간단합니다. 돌아가시면은 아내와 남편에게 우아하게 지는 것을 몇 번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 가정에 반드시 화평이, 웃음이, 행복의 꽃이 필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좋다고 박수 쳤어요. 사실 저도 돌아와서 우리 집 사람하고 요즘은 이제 저는 대구 경상도 고집스러운 사람이고, 우리 집 사람 평안도 아주 맹호 출림에 아주 강한 평안도지는데, 과거 성격이 서로 안 맞아서 자녀 교육 문제 가지고 서로 많이 불편했단 말이에요. 요즘 나이가 이제 70 중턱이 돼가지고 요즘 이제 우아하게 지는 것을 실천하는데, 제가 상당히 이제 뭐라 그럴까, 요즘 상당히 쫀쫀한 재미를 봅니다. 계속 한 몇 번 져보니까요, 반드시 효과가 그쪽에서 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에스컬레이트가 됐는데, 서로 목소리 높이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웃음으로 받아들이고, 괴롭더라도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웃음으로 받아들이면 처음에는 저 사람 안 하던 짓을 한다 이렇게 몇 번 하니까 그 사람이 나와 역지사지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역지사지하게 됨으로써 그 전에 서로 막혔던 감정적인 대화나 관계가 증발하는 거예요. 서로 우아하게 지려고 할 때, 서로 추악하게 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오히려 이긴 것보다 못하죠. 서로 우아하게 지려고 할 때 참 평화가 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2009년 11월 달이고 12월 달에 제가 적십자 종회 이제 마지막 임기 끝인데, 금강산에서 남북 적십자 장관회담 대표하고 그쪽 적십자 위원장하고 우리 같이 금강산에서 회식할 때, 제가 그쪽에 정식으로 장관 대표로 나오는 K씨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적십자 총재도 있고 해서
우리가 남북간 보면 70년간 서로 눈은 눈, 이는 이 이렇게 서로 안갚음하는 보복적 악순환을 계속해 왔는데 이제 우리 남북간에도 서로 지기를 좀 하면 어떻습니까? 서로 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대화를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렇게 내가 제의를 했을 때 내가 그저 제의하면서 한 달 전에바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적 십자 대표단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서로 박수치고 참 좋았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걸 해보니까 참 좋습니다. 남북간에도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그랬는데 나는 그쪽에 대해서 반응이 오리라 생각했는데 그쪽에 장관회담 대표 K씨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총재 선생님께서는 사상가시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말을 기다렸어요. 사상가신데,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사상가시군요 하고 고개 푹 숙이고 아무 말 안 해요. 왜냐면 자기들도 서로 감시하니까 또 무슨 말 잘못했다가 또 당할까 봐서 말 못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로서는 한계를 느낀 겁니다. 남북간에는 아직도 소통이 되긴 길이 멀었구나. 저 같으면 북쪽에서 그런 말 하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남북은 원래 형제요. 같은 언어요. 같은 품문화 속에서 자랐는데 이걸 이겨내려고 그러면은 민족 동질성 회복해서 형제 간의 사랑을 회복하는 의미에서라도 서로 우아하게 진렵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경쟁합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그쪽에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게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아직도 남북 간에는 자기들끼리는 우리끼리 서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지 몰라도 이 서로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이 되는 이 인간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서로 겸손하게 나오고 낮추고 비우고 나를 비우고 남에게는 좋은 걸로 채워주면서 이 선순환을 이 인간이란 말 자체가 이 선순환을 이걸 촉발시키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둘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사람이 둘이가 있다면 이거 합치면 어떻게 될까? 이 합치면 무슨 글자가 됩니까? 인이 되죠. 그대로 사람이 있는데 이게 하나 둘이 되면 이게 하늘이 되더라고. 물론 이 인도 사람이 둘이란 뜻이죠. 그러나 이거는 하늘이 아닌데 불교에서는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기독교나 다른 종교에 비해서 조금 약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른 종교에서는 하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상이 갖고 있지 않는 아름다운 것을 총체적으로 구현한 이상향이라고 우리가 본다면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구름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둘이 모였을 때 이게 진짜 평화의 나라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적십자 총대 그만두면서 마지막 가슴에 엉킨 게 남북 간에는 아직도 소통이 힘들고 인간다운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렵구나. 누가 이걸 해야 되느냐. 아까 이해할 때 키가 크고 강한 사람이 먼저 숙일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사람이라 그랬으면 우리가 북한보다 지금 40배 더 잘 삽니다. 40배 더 잘 사는데 뭐가 두렵겠어? 왜 우리가 자신이 없어? 나는 불교 쪽에서 요즘 이 남북 간의 화해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분은 많고 우리 법다스님도 그 중에 한 어른이신데 저 불교의 그 무궁무진한 그 넓음. 저는 기독교 장로고 그렇습니다만 참 불교가 부러운 거는 뭐냐면 그 넓음. 그 스케일 큰 넓음. 그 넓은 마음. 이미 그 속에 인이 다 들어가 있는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우리 역사의 비극인 이 분단을 초국하는데 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건 막 맺힌 이야기인데요. 왜 우리가 분단되느냐 역사를 알면 기가 막힙니다. 근데 다른 시간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난 지난번 작년 11월 달에 미국 모교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미국 우리나라 대사로 왔던 그 레이니 대사도 들었고 그 카터 연구소가 그 대학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카터 센터 사람들 왔는데 결국 우리를 분단시킨 그 주 요인은
미국 정치인들의 짧은 단견 때문에 우리가 불행된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그때 소련은 2차 대전 유럽에서 전쟁이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미국의 루즈벨트가 살아있을 때도 그랬고 그 후에 트루만이 대통령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인데 스탈린한테 이제 태평양 전쟁 쪽 가담해달라고 요구를 자꾸 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그때 너무 200만 이상 가장 소위 연합국 가운데 가장 많은 살상을 겪은 나라가 영국이나 프랑스가 아닙니다. 소련이 제일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너무 이제 더 이상 죽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염려를 해서 이 태평양 전쟁 쪽으로 참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이쪽 유럽 전선이 끝나면 간단히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루즈벨트 죽고 트루만이 대통령이 됐을 때 트루만이 다시 요구를 한 거 했죠. 주저하다가 언제 참여했느냐 하면은 45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탁 떨어지는 거 보고 아, 이제 전쟁 끝났구나. 이젠 숟가락만 들고 가면 돼요. 종전 잔치에는 숟가락만 들고 가게 됐을 때 스탈린은 그때 참여를 합니다. 8월 7일 날 이제 막 만주에서 소련군이 막 내려오는데 미국 국무성에서 보니까 그 내려오는 속도가 막 파죽지세로 너무 빨리 오니까 자기들이 미군이 일본 이 섬에 본토에 도달하기 전에 소련이 먼저 도착하면 큰일 나니까 그때 겁이 나서 본스틸 대령 딘 러스크 우리 국무장관이 됐습니다만 딘 러스크 중령한테 소련이 이렇게 빨리 내려오니까 어디서 저지하는 게 좋냐 빨리 선을 그어보라. 이 대령들 중령들이 우리가 임시정부가 있는데 우리 민족 주도자에게 물어본 적도 없고 자기 나라의 전문가 지역 전문가에게 물어본 것도 없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그 지도를 보고서 아 경성이 서울에 있느냐 서울에 있는 거 보고서 그 위에 있는 38선을 그은 거예요. 사실은 두만강과 압록강이 이미 국경지대로 이미 이건 공인된 선인데 이미 국경 여기서 소련군을 저지해야 된다 혹은 못 내려오게 해야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도 이게 우리가 일본 식민지에 떨어져서 36년간 괴로웠다는 것을 미국 사람들 우리하고 연락하자 할 마음도 없었고 그런 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저 대령 중령이 그 선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70년간 분단이 되고 열전 3년, 냉전 지금 60몇 년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지금 서로 앙앙대고 이 굉장히 고통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런 거 생각하니까 막 저는 요즘 속이 상해서 그게 너무 나이가 들수록 너무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내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북 간에 아직도 사람다운 대화가 안 되는 거, 소통이 안 되는 거. 이거를 뚫기 위해서는 종교인들이 좀 나서서 종교인 가운데서도 좀 이 스케일이 큰 불교가 나서서 해주시면 우리도 따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조님들 역지사지의 능력을 가지고 소통과 평화를 만드는 종교의 큰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